가 그러면 보고하기로는 보안 조치 남겨놓은 사람은 없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조치를 위해서 뭐 회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직원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국정원 자료도 저희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검사님. 다음 거 틀어주세요. 7월 7일 날, 7월 6일 날 고발장을 쓰셨어요. 근데 7월 7일 날 진술서 보니까 원장으로부터 삭제 지시 받은 바 없고 당시 첩보가 민감한 내용이라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최혁 검사께서 그리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나온 진술서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받았던 거 한번 볼까요? 7월 6일 날 고발한 당일 날이에요. 간혹 민감한 첩보들이라는 경우 과거 시스템에서 배포되었다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7월 6일 날 진술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그 볼까요? 땡땡처 이외에 다른 처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진술서에 뻔하게 검사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지난 9일 기관보고 때 윤석열 검찰과 감사원이 이 호도된 언론이라는 카톡 내용을 호도된 개선이라고 메시지 중간 내용을 쏙 빼고 메시지 조작한 사실을 체크했는데요. 그때 제가 이 카톡 조작 증거가 한 번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윤성현 참고인. 예, 의원님. 예.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카톡을 편집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주장을 하셨죠? 기사에 예,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윤성환 참고인이 김영한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관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인데요. 여기 보면 최고가 실거래 신고 취소되면 보정해야 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 지시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예. 이 지시가 슬라이드처럼 단계를 거쳐서 부동산원 지사부장들 단톡방에 전달이 되거든요. 네, 이때 이 주택통계부장은 말미에 2번은 고려 안 하셔도 된다. 분명히 언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윤 검사는 조사 당시에는 이 말을 쏙 빼고 국토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을 조사를 하거든요. 당연히 사무관 입장에서는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이 말이 빠진 메시지의 맥락에 따라서 윤성환 차관의 지시로 변동률 산정에 영향 끼쳤다. 취지로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자, 참고인. 2번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까? 2번은 국토부 토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증인도 당연히 알고 있고 이런 지시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즉 애초부터 이 2번 지시 주택가 소관도 아니고 부장 또한 2번 지시 고려하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이 말을 빼버리니까 마치 우리 윤 참고인이 상대방이 할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것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지시하지 않은 걸 지시했다는 식으로 증거 바꿔서 이걸로 관련자 허위 진술 받아낸 거 이게 진술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저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국토부 좌명한 사무관과 부동산은 이종민 주택통계부장 나눈 대화거든요. 자, 변동률이 정확한지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지 합리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필 또 이상윤 검사가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이 빨간 박스. 답장 빼고 사무관을 조사합니다. 당시에 본인이 좌명한 사무관의 지적사항 수긍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겠다고 답했던 이 메시지 보지 못하고 사무관은 역시 남은 메시지 맥락에 따라 변동률을 낮출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이렇게 빠진 두 문장 하필이면 우리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이었다는 거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원본과 동일하지 않은 증거로 재형성된 진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검찰은 마치 차관이 압력을 가해서 사무관이 부동산을 압박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잠시 멈춰주시고요. 이상윤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실까요? 이쪽으로 나와주시죠. 예, 이상윤입니다. 네, 증인. 이 문장들 빼고 조사한 것 오늘도 좀 기억이 안 나실까요? 지난번에도 기억 안 난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 앞에 거 관련해서 네. 지난번에 언론 보도가 돼서 저는 예, 알고 아니오로 있습니다. 답을 해주십시오. 이따가 말씀 시간 죄송한데 드리겠습니다. 앞에 거 보여주시고 하면 제가 설명을 바로 드릴 수 있어서. 자, 그거 앞에 카톡 이따가 보여드리고 말씀 기회 드릴게요.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 변호인이 증거 짜깁기 조작 수사 지적을 하자 검찰은 이렇게 반응했어요. 자, 수사할 때 질문과 관련된 부분 발췌해 제시한 것
원본 전체 카톡은 재판 증거로 다 신청해놨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지금 사실 이 내용만 봐도 검찰도 짝짓기 증거로 수사한 거 인정한 꼴로 저희는 보이는데요. 자, 우선 증인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수사한 것은 맞으세요? 의원님, 그 보여주신 카톡 중에 네. 안 보여줬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네. 저보다 앞선 조사에서 이미 그 좌모 사무관에게 이미 전부 제시가 되고 조사가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증인도 그럼 요거 빠진 부분을 제시하고 조사하셨다는 것이죠? 앞선 조사라는 것은 감사원의 조사입니까? 예, 감사원 어떤- 문답 네, 조사에서 좋습니다. 전부 다 이제 제시가 되고 네. 간임까지 한 상태로 조사가 됐고 네, 그 제가 조사 조사할 내용을 때는- 바탕으로 해서 하셨다는 거죠? 제가 조사할 때는 이제 네. 저희 그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자, 피의 사실 이것은 관련된 검찰의 부분으로 문제였는지 제시해서 감사원의 문제였는지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 증인은 어쨌거나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위증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일부분만 제시하고 그것이 말씀대로 검찰도 그렇게 제시를 했고 감사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야 할 텐데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제시 안 해서 참고인들 기억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면 그게 진술이 조작되는 과정 아닙니까? 그 명백한 객관의무 위반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전제가 아예 달라서 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증인 그 전체 카톡 포렌식 결과 처음부터 증거를 다 제출하 지금 검찰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사에서. 예. 처음부터 증거를 다 제출한 거 맞나요? 그 당시 확인했던 증거는 다 기소할 때 수사팀에서 제출하셨습니까? 정리해서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분명 다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참고인, 윤성원 참고인. 이거 전체 카톡 증거로 다 신청됐다는 주장 타당할까요? 맞나요? 지금 이제 감사원에서 만든 별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만든 본건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감사원 별건 어디인가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때는 원본을 보여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 줄이에요, 한 줄. 네. 2번은 고려하셔도 됩니다. 핵심 메시지 한 줄인데 그 한 줄을 빼고 발췌해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지금 다 빼고 수사를 했다는 거, 조사했다는 거, 그거의 문제를 좀 지적한 거고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제가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이게 만약 이 진상, 이거 정말 국정수사 이후에도 이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감사원, 검찰 어디서 이렇게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뺐는지 이게 바로 이 국정조사 존재하는 이유고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잠시 멈춰주시고요. 손종국 증인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네, 들어가십시오. 예, 지난번에 그 감사원 강압 불법 조사 저희가 확인했고 일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또 다른 강압 조사 조작 감사 이거 밝혀졌거든요. 자, 넘겨주세요. 헌급기관을 멋으로 안 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당신만 다른 대답 하는데 그럼 당신이 주범이야? 너 빼고 다 포렌식 받았는데 끝까지 거부하면 너만 문제된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하게 보고 와. 이게 지금 타이거파도 있고 두목도 있네요. 감사원이 깡패 집단입니까? 이게 지금 감사원의 또 다른 강압조사 검사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이 이렇게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저런 사실이 없고요. 저 내용대로라면 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증인은 한 사실이 없는 예, 저는 저런 사실이 없습니다. 네. 사실이 없고 네.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압박과 모욕조사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감사 실무자로 뭐 조사랑 감사를 했는데 제가 일부분만 제가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제한이 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46년도에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에 이야기했던 사실입니다. 언론이 멕시코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멕시코는 준비 상태가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학자들은 언론과 부패한 권력이
합작이 최초로 시도된 그 사건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복구 전쟁에 유발된 언론의 부도덕함이 나타난 사건이죠. 대장동 게이트 본질이 말이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단일 사업으로 특정 민간 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특혜를 몰아준 사건입니다. 최대 토건 비리 사건이죠. 이거는 뭐 이제는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건입니다.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임박해가지고요 확 바뀌어버립니다. 이 본질이 윤석열 당시 후보가 주범이라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언론의 오만함, 그 부패함, 그리고 거기 기생하는 권력, 야합하는 권력들이 만들어낸 국민의 기만술의 최대의 아주 화려한 기만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오보가 아니고요. 이 국가적인 건강을 흔드는 굉장히 엄청난 사건이에요. 기획, 생산, 유통, 정치적 소비까지. 이게 소위 언론 공자의 컨베이어 벨트를 그대로 표준적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백신 검사님, 정연이시죠? 당시에 그 특별수사팀 팀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이렇게 나온 사건은 표면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정언유착 사건이라고 보십니까? 예. 해당 사건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가 당시 유착 관계에 있던 전 성남시장의 어떤 선거를 돕고 그를 통하여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서 예, 만들어낸 거의 사실을 사건이다. 만들어서 예. 조작, 이게 묻고 그 과정에서 금품 알겠습니다. 살포까지 한 범행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하였습니다. 언론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언론들은요, 팩트 체크보다 목적이 우선시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언론은 사실 기반입니다. 그 객관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김만배하고 신한림 녹취는 2021년 9월에 이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저희들은 9월 15일경으로 그렇죠. 확인했던 걸로 기억. 근데 이게 이 뉴스타파인가요? 이걸 6개월 정도 묵혀놨다가 대선 불과 3일 앞두고 된 겁니다. 그것도 팩트가 아니에요. 카더라, 뭐로 정황이 된다 등등의 구급문법의 애매모호성이 있어요. 대선 3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모호성을 가지고 전원적 형태로 보도를 해서 대선을 흔든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적 한방 선거 막판에 표시 만드는 게 아닙니까? 정치의 영역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을 만들어 신앙님 씨에게 얘기를 했고 그와 같은 사실이 대선 국면에서 각종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던 사실은 확인을 했습니다. 중대한 선거 범죄로 봐야 되겠죠. 선거 범죄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시효가 지난 사항이었기 때문에 선거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 행위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게 뉴스타파 기사 송고되고 불과 45분 만에요. 이재명 대통령 당시 후보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짜 뉴스를 이걸 인용하면서 널리 전파해 주십시오라고 SNS에 올렸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혹시 우리 검사님 수사하면서 에코챔버 효과 들어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스피커가 필요한 겁니다. 가짜뉴스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적 소비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가 정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스피커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이 구조가 예전에 2002년 16대 총선 던졌던 김대엽 사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기 기만 사건, 문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에 대한 팩트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그게 철두철미하게 제3, 제4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녹취에 의존을 해서 그것도 대선 3일 전에 막판 표시 만들려고 그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그런 공작을 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명예훼손으로 이게 수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 김만배 씨의 금품 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명예훼손으로 수사가 된 것입니다. 그럼 명예훼손의 요건 자체가 실제적 악이냐 아니냐 이거 판단하는 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 악이가 판단됐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한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악의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법리적으로도. 객관성이 있느냐, 확실성이 있느냐.
이 부분이 증명이 돼야만 실질적 악의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실질적 악의가 확실하게 증명이 됐죠. 왜? 시기성으로. 대선 3일 전에 심단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적 여론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실질적 악의죠. 이것이 상대방 후보를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성질의 가짜 뉴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 내용 자체에 명확성과 사실성, 객관성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악의가 인정이 되는 거죠. 맞죠? 저희들이 뭐 악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증거에 기해서 그 악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소를 하고 악의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불기소하거나 인지를 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획에서 생산해서 유통해서 정치 소비까지 그대로 한 점 흐트리짐 없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가짜뉴스 횡포입니다. 진실이라는 사람이 신발끈을 맬 때 가짜라는 사람은 지구 반바퀴를 돈다 그래요. 그래서 언론이 부패되면은요, 국민들 바보 만드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 매행점을 활용을 해서 부패한 권력이 여기에 야합을 해서 이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끝나셨습니까? 네. 강백신 증인 그때 통신조회를 수천 건 했습니까? 그 수사 과정에서 통신 사실 자료를 확인을 했던 것은 맞습니다. 내가 통신조회 당한 당사자예요. 에? 그 사건으로 통신조회가 수천 건이 있었는데 나를 통신조회했더라고요. 서영교를. 여러분이 했던 그 수천 건의 통신조회, 그리고 박영수는 조우영의 변호사 맞죠? 대장동 2011년 무렵으로 생겼는데 그때 변호사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영수가 조우영의 변호사 맞고 윤석열은 그걸 수사한 중수이과장 맞죠? 그때 중수이과장이었던 건 맞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성한 증인 미안하지만 좀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가지고요. 그 해경에서 인수위 처음 왔다고 하는 안성식 잘 알고 있죠? 성함은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납니다. 해경 출신 알고 있죠, 얼굴도. 해경 예. 책이 뭐가 인수위에 왔던 사람. 자, 해경이 참석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지입니다. 올려주시고요. 5월 24일, 5월 26일 NSC 실무조정회의, NSC 상임위원회 연속했고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정권 그렇습니다. 출범한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안보 사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죠.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의 지시 없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발굴한 주제입니까? 잘 아시다시피 아니, 청와대에 아니, 설명하지 마세요. 아니요. 네, 이거는 그 본인이 정부, 발굴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윤석열의 선거 공약으로부터 시작돼서 윤석열 하명 사건이니까 그 바쁜 안보실 초기에 연속해서 실무조정회의 상임위원회 열은 거죠? 이거는 예, 그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보세요. 높았었고 아니 사건 유가족들이 한참 지났는데 예, 이것을 가장 지속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올려서 재검토를 정권 요구한 주기에 시작한 사안이었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자, 한번 보세요. 중대한 좀 사건이 보라고요. 그러니까 중대한 사건이니까 중대한 사건이라 금방 그랬죠. 자, 보세요. 2020년 9월 29일에서 수사정보국장 해경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왜 월북으로 판단한지 구명조끼 북측에서 실종자인 척상 알고 월북의사 표명했고 연평도 해역 알고 있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종합해서 판단한 거예요. 중대한 사건이라 그랬죠. 6월 10일자 한번 보세요. 6월 10일자 서해 공무원 비서 사건 안보실 협의 결과 중대한 사건입니다. 추가 조사했어요? 추가 조사했냐고요? 추가 조사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추가 정보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보실이 추가 정보도 없고 추가 네. 사실도 없고 조사도 안 했어. 그래 놓고 나서
김태효가 불러가지고 입장을 바꿔라.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새롭게 조사한 것도 없기 때문에 입장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간 공동 발표문을 김태효가 찍찍 긋고 수정해서 국방부가 반발하니까 해경이 6월 16일 날 발표합니다. 증인이 중시하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인데 조사 한 번 없이 윤석열은 명령 없이 못하는 거죠. 안보실장 바로 위가 윤석열인데 들어가세요. 자, 김기현 증인.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원에 검사 엄청 많이 파견됐죠? 글쎄 엄청 많이 본인이 요청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국정 아니 본인이 요청했냐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좀 들어주십시오.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해요. 답변을 못하게 하고. 빨리 말하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검사가 많았다. 무엇을 기준으로? 자 그러면은 그랬습니다만 그 기준이 알았어요. 본인 기준에는 별로 많다고 느끼지 않는 것 같으니까 윤석열이가 검사 대장이니까 그러면은 본인이 파견을 요청했어요. 대통령실에서 파견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박선원 의원께서 국정원에서 여러 보직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국정원의 그 상황은 잘 아시라고 믿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우리 상황하고 다르니까 우리 정부 상황 이야기하지 마시고 김기현 국정원장이 150명 교육 2차 3차 보내고 1급 한 번에 다 찍어서 직무정지 시키고 2급짜리 1급 직무대리 시키고 3급을 자신이 원하는 사람 2급 직무대리 시켜서 국가정보를 엉망으로 만든 사람이 검찰 정권 저렇게 많이 받아들였는데 체육검사는 누가 받은 거예요? 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검사를 누가 받았냐고요? 배가 있습니다. 법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변명하지 말고 신문에 수십 번 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체육검사를 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하라고 누가 시켰어요? 제가 시켰습니다. 감찰실장 있는데 감찰실장 제끼고 감사 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거는 본인이 받아들인 거예요? 감찰실장은 아시다시피 지난 그 정부에서 임명된 분이었는데 저희가 감찰실장을 임명하고자 했는데 그러니까 감찰실장은 제끼고 그 사람한테 정정당당한 직무면은 왜 그 자리에 있는 감찰실장한테 못 시킵니까? 이것도 대통령 하명 사항이죠. 박선원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감찰은 원장의 직속기관입니다. 그렇지. 원장의 직속기관인데 전 정권 사람이 있으니까 제끼고 체육을 감사 기획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실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정작 SI를 볼 수 있는 인가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SI 인가증 누가 주죠? SI 인가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니 누가 주냐고요? SI 인가증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면 SI 임무를 취급하는 보직에 임명된 자에 한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무나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감찰실장이니까 SI 인가증이 없어서 아무거나 들여다봐도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뜻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SI 인가라는 것은 아니 난 잘 모른다니까요. 아니 김기현 국정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김기현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일반적인 원칙이 다 그렇게 돼. 제가 그 SI 원칙에서 3차장실에서 과학정보 담당 3차장실에서 들어보세요. 직원에 대한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SI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구만요. 원래 이 SI는 777 사령부 대신해서 3차장실에서 인가를 대신 득해주는 거예요. 그 SI도 없이 SI 첩보 마구 보고 그래가지고 조작하고 편집해가지고 그 말씀은 사실과 다릅니다.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죠. 대한민국 공무원 월북 있었잖아요. 그걸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없었죠.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 없었죠. 월북 들어있었잖아요. 어떤 자료를 보고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다시 재평가해가지고 새로운 증거도 조사도 없이 월북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전 정권이 조작했다고 몰아가는 그 정권 몰이에 앞장선 거 아니에요? 국가정보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55명의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교육시키고 그것도 2차, 3차로 또 교육시킨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박 의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당의 손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먼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통계를 조작했다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잠깐 통계를 소리가 조작했다며 다시 잠깐 멈춰 주시고 소리. 네. 준비되셨습니까?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통계를 조작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 통계 조작 네, 이 뉴스가 쏟아졌을 때가 2024년 3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딱 한 달 정도 앞뒀던 상황이고요. 이때 검찰이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대전지검이 기소하자 14일, 15일 양일간 언론에 통계 조작을 다룬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통계가 무려 125차례 조작됐다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헤드라인 기사가 도배가 됐고요.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신문들은 사설에서 다루면서 정책을 왜곡한 죄가 엄중하다, 윗선 수사를 재촉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3월 14일 통계 조작 관련 보도량 보시면요. 이때 급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호도하려고 정치검찰이 벌인 행태입니다. 지금 이제 강압감사가 벌어졌다는 것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면서 이 조작 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성원 참고인, 감사원에서 부동산원 조사하고 국토교통부 조사하고 검찰에 넘겨서 기소하고 이런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특히 부동산원 직원들이 답변을 서로 상의하고 공유해 짜맞췄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날짜나 경위 등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 저 재판 과정에서 봤더니만 2022년 11월 9일 날 당시 부동산원 감사실장이 감사원과 협의한 다음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끼리끼리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그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원 감사실장은 감사원 출신이었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이 감사실장과 협의를 해서 부동산원 직원들과 우리 답변 이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통화 녹취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녹취록이 재판에서 현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 통화 녹취록이 있습니다. 이 날짜가 11월 9일이고요. 부동산원 직원들이 감사에 어떻게 답변하자 이렇게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감사원판 진술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11월 9일 진술 세미나를 한 이후로 실제로 부동산원 직원들의 답변이 바뀝니다. 11월 9일 이후에 11월 15일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불려가서 감사원 문답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 전까지는 직원들이 조작은 없었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이때부터 진술이 바뀌고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왜 진술을 바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부장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회사 방침이 적극 협조하라는 얘기를 감사실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 생각에는 변동률이 위축된 것이지 방향성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 같이 업무를 했던 다른 사람들 얘기도 듣고 하니 조금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1월 9일 이후 답변을 하고요. 감사실을 통해서 이렇게 진술이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 이후로 부동산원 직원들 말맞추기 진술 세미나 이후로 이 조작이 시작이 된 것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가 시작되는데요.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요. 네, 슬라이드 띄워주시면 이게 지금 감사실 조사실 복도입니다. 보시면 조사실이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증언한 것을 보면요. 조사실의 문을 열어두고 옆 조사실 고성을 들려주며 저렇게 안 되려면 협조해라. 이런 이야기를 감사원 직원으로부터 조사 과정에서 들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진 보시면 이렇게 조사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목요일에 현장 조사도 가서 이 사실을 또 확인하겠지만요. 지금 국토교통부 직원들의 증언이
이 사진을 보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강압감사가 기우제식, 잠 안 재우기식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많은 당사자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 홍승희 참고인 계십니까?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네. 네, 마이크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출석해 있습니다. 아, 네. 네, 홍승희 참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3년 4월에서 5월 감사를 받으신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육아휴직 중인 상태셨나요? 네, 출산하고 한 4개월 차여가지고 육아휴직 중이었습니다. 아, 출산하고 4개월 차인 상황에서 23년 4월, 5월에 감사를 받으신 것. 네, 맞습니다. 네네. 문답 기록을 보니까 홍승희 참고인 조사 시작 시간이 대체로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였던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전날 늦게까지 조사한 날은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출석을 했고, 9시부터 출석한 날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시에 출석한 날도 있고, 전날 늦게까지 하면 10시에서 11시에 하신 적도 있고요. 제가 이제 문답 기록을 보니까 조사 종료 시간이 4월 4일에는 밤 11시 56분, 4월 6일 자정 넘어서 자정 20분, 0시 20분, 4월 7일엔 새벽 3시까지 하셨고, 5월 5일에는 새벽 3시 35분, 5월 10일에는 새벽 6시 9분까지 하셨습니다. 이때 시간이 이렇게 됐던 거 기억하시나요? 정확한 시간은 가물가물하지만 늦게까지 조사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전날 10시부터 시작해서 제일 길게 한 날이 새벽 6시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대단히 장시간 조사를 받으셨는데,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면은 좀 마음도 어렵고 상황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애기 이제 봐줄 사람이 없어서 심리적으로는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장시간 되는데 혹시 잠을 못 자고 밤샘 조사를 받았던 것입니까? 중간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지만 따로 이제 잠을 자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기록을 보니까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은 있지만 특히 새벽 6시 9분까지 진행된 날을 생각해 보면 중간에 점심 때 아이를 잠깐 보고 와서 또 10분 정도만 쉬고 잠은 자지 못하고 육아휴직인 상태인 직원을 이렇게 데려와서 조사를 대단히 강한 강도로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혹시 당시 심경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당시에 좀 개인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기가 있는 사람을 아침 10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6시에 보내면 그게 무슨 범죄자를 잡는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정상우 우리 청장님, 예, 이렇게 감사하시면 되십니까? 예,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사한 것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예,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응당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 치안본부에 대학교 때 끌려가서 3일을 넣어놓고 있더라고요. 사회주의자냐라고 묻는데 그냥 사회주의자의 지장 찍었어요. 그리고 저는 깜빵 가고 국가보안법 됐고, 저 사실은 반전두환 운동 5.18 광주의 만행을 밝히기 위해 총학생회장 했는데 치안본부에 데려가서 3일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도장 찍더라고요. 박규택 의원, 허위 사실이에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바로 법적 조치할 테니까.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식이 있잖아요.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바로 법적 조치할 테니까. 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든지. 나가서 이야기하면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국정조사위원회 위원장이에요. 뒤에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 아니라는 식으로.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고요. 그런 말을 하는 자들은 바로 법적 조치
제가 취해왔고 지금도 또 하면 바로 법적 조치합니다. 나가서 이야기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 감사원 사무총장님, 네. 이 감사원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때 감사원장이 대통령을 지원하는 기관이라 이렇게 답변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재 감사원장. 그렇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의 감사를 했던 사람들을 철저히 다 처벌해야 합니다. 예. 수사 의뢰하셨습니까? 이 통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뭐 오늘은 과감하게 나오셨습니다만은 저희를 좀 감사원 사람들 더 이상 보기 싫다, 재판 중이다 이런 사유로 응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신들은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일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애기가 있는데 아침 10시에 불러서 다음 새벽 6시까지 감사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오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윤 정에 나오실래요? 저쪽으로 하시죠. 그 통계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 맞으시죠? 예, 수사팀의 일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예. 이거 좀 띄워주실래요? 잠깐만 좀 시간 좀 중지해 주시고요. 예. 저거 보도자료 기억하시죠? 보도자료 배포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대전지검에서 국가 통계 조작 사건 수사 결과 가지고 대대적으로 조작 사건이라고 보도자료 낸 건 알고 계시죠? 예, 보도된 거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 보실래요? 근데 재판에서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서 변동률, 처음에는 변동률 조작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변동률 수정으로 바꿨어요. 사실 알고 있나요? 이것도 제가 공판에 직접 참여하질 않고 있어서 사후에 언론 보도로 확인한 정도. 왜 조작이 왜 수정으로 바뀌었나요? 이게 저희가 기소할 때 공소장 본문에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마 안 한 이유는 뭐예요? 그 구성 요건에 그 통계법 위반 조작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요? 통계법 위반 그 법률 조항에 구성 요건에 보도자료로 조작해놓고 공소장에서는 처음에 조작했다가 나중에 수정으로 바꿨는데 조작이 아니라는 걸 이 자체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범죄 구성에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기소한 그 죄명이 통계법 위반하고 직권남용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아니니까 그냥 통계법 위반만 기소를 한 거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조작으로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홍보를 했다가 이걸 기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조작을 나중에는 공소장에서 수정으로 바꾼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통계라는 거는 보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정하는 거 수치의 보정이라는 거는 당연한 절차이거든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게 보정 자체가 마치 무슨 외압에 의해서 조작될 것처럼 검찰에서 발표를 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 보정하는 그 2019년부터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수정한 로그가 9,158회가 됩니다. 근데 상승 및 보합이 3,890회가 있고 하락이 1,520회가 있어요. 근데 검찰에서는 또 감사원에서는 이 하락한 것만 가지고 이걸 마치 조작한 것처럼 기소를 한 거예요. 실제로 공소장 내용에는 수치 변동, 하락 뭐 이런 것이 기소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보합이라는 게 이 보정 절차를 통해서 상승한 사례들도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제외하고 하락만 딱 찍어가지고 기소를 한 거예요.
감사원과 검찰이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선택한 거죠. 왜곡한 거죠. 그야말로 객관의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윤성원 정인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죠? 기소 사유가? 이게 기소 지시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이제 뭐 청와대 실장이나 그다음에 그 수석으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아서 저는 다시 국토부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동수 정인 나와 주실래요? 네, 하동수 정. 저쪽으로 가실래요? 음, 23년 9월 달에 23년 7월 달 감사원 조사를 받을 때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보는 것이 국토부 사무관들이 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한 원인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감사원 조사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있었나요? 예, 감사원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설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조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발견하고 제가 직접 줄을 끊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전혀 발언하지 않은 내용이 문답서에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걸 지워라 예, 해가지고 지웠던 거죠. 예, 지장까지 찍고 줄까지 제가 직접 그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9월 달에 감사원이 검찰에다가 수사 요청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 요청서에 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면서요. 수사 요청서는 사실 저희들이 당시에는 볼 수 없는 자료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감사원 수사 요청을 해서 바로 직위 해제당했고요. 예. 재판정에 감사하게도 검찰이 모든 감사원 자료를 다 법정 증거물로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를 모두 다 사사시 뒤져보니 뜻밖의 수사 요청서에 문답서에 제가 직접 삭제했던 문장이 저희 범죄 혐의 서두에 박스까지 쳐서 저의 진술이라고 인용 부호까지 달고 그대로 다시 살아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신문 조서에 있어가지고 삭제해달라고 요청해서 삭제시켰던 것이 나중에 보니 본인이 볼 수도 없는 수사 요청서에 또 들어가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예, 확인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그 확인한 사실을 1년 전쯤에 감사원 공익감사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옴부즈만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감사원에 알렸고 이에 대해서 저의 그 소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했었는데 감사원은 제 자료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때 직위 해제됐었죠. 피해를 입었죠. 수사 요청 바로 직후에 직위 당했습니다. 예, 그럼 피해를 입고 있는 거잖아요. 예, 2년 반째. 예. 지금도 직위 해제 상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무총장님? 예. 정상호 예. 상무위원님?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조사 결과 그리고 수사 요청을 해가지고 징계를 당했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회복도 안 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조사하십시오.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재심의가 지금 청구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이 변동률의 이 조작이라고 하는 검찰의 주장은 그것이 정상적인 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스토리가 검찰에 의해서 기소까지 간 사건이 바로 이 통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런 우리 이 특위 조사 결과를 통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하동수 그 증인께서 하동수 참고인께서 되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이 자료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사 의뢰한 그 자료 아직도 못 받으셨습니까? 그 자료는 검찰이 법정에 점검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법정에 점검물로 제출해서 그것으로 보셨고 예, 그래서 아까 감사원에 다시 요청했다고 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1년 전에 감사원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를 통해서 제가 혹시 구명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방금 말씀드린 자료를 백데이터로 해서 다 감사원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에서 그 자료를 확인했고 그걸 다시 감사원에 제출해서 예, 맞습니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렸다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1년 전에 알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발언하지 않는 내용인데, 그, 감사 조서에 넣었고, 그렇다면 이게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이것을 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지장까지 찍어서 수사 의뢰서에 또 제출됐다면, 이거는, 허위 공문서 등 아주 조작의 중요한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찰에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위원장으로 요구하면서요.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를 요구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걸 요구합니다. 감사원에서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줄 걸 요구하고 이 부분은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질의하기 전에 봉지욱, 한상진 두 기자, 참고인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같이 계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요? 같이요. 따로따로. 같이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계시면 제가 잘 안 보여서, 네네. 예, 지금, 저는 2022년 3월, 대선 직전에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관해서 사실적인 그리고 공익적인 보도를 한 두 기자에 대해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하면서 이건 대선을 앞둔 정치 공작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어마어마한 수사와 인권 탄압을 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상기시켜 보시면 이게 지금 2023년 9월 1일 검찰이 신학님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면서 조선일보가 갑자기 김만배 기획 신학님 실행 허위 인터뷰라는 보도를 냈고요. 그다음에 9월 4일 국회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이것은 방심위에서 모니터하고 엄중 조치를 하겠다. 그다음에 9월 5일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 정치 공작 사건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9월 5일 국회에서 권성동 국힘당 의원이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 공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자 한동훈 장관이 수사에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 또 같은 날 방심위에서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 심의 처벌하는 민원 70건이 접수된 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을 의결했고요. 9월 7일 드디어 서울중앙지검이 움직이면서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강백신 팀장으로 한 10여 명의 검사들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9월 8일 국회 국민의힘에서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발족합니다. 유희동 의원이 단장이었는데 9월 12일 방심위에서 드디어 4개 방송국 6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 아마 이게 그 방심위 설립된 지 가장 많은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고 드디어 9월 14일 중앙지검에서 뉴스타파 사무실과 여기 두 참고인인 한상진 봉지욱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9월 19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9월 21일 체포동의안의 의결까지 이게 정광석화처럼 아주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고 정신없이 몰아쳤는데요. 그럼 대상 보도가 무엇인가 자료화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검찰이 또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던 대상 보도는 박영수, 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이라고 했는데 김만배 씨가 당시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했다. 또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데 이건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 자료 화면이요.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에서도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수사 당시에 과연
윤석열이가 이 사건을 봐줬느냐, 조우영에 대한 사건을 봐줬느냐가 핵심이라고 그 판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요 수사 라인을 보실까요?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라인인데요. 김홍일 중수부장이 있다가 최재경 중수부장으로 바뀌고 또 당시 수사기획관은 우병우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이 중수이과장으로 불법 대출과 대주주 비리를 수사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다음 사건이요. 조우영에 대해서는 2011년 4월 달에 우선 대장동 초기 사업자인 이강길이 대검 중수부 수사관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이강길에 대한 대검 중수부 수사가 4월 18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윤석열이가 이미 조우영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합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대검 중수부에서 조우영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 3회를 하고 그 다음에 2011년 9월달 그 유명한 박기별 검사가 커피 한 잔 타줬다는 그것이 2011년 9월달에 이루어집니다. 어쨌건 조우영에 대한 수사가 무마됐다는 그런 대가로 박영수는 조우영으로부터 총 변호사 비용을 1억 6천만 원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까? 공문으로 확인이 됩니다. 조우영 출국금지 문서가 윤석열 중수이과장 결재로 4월 19일 이루어진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거 다 확인하고 보도하신 거 아닙니까?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 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이요. 조우영 씨가 본인의 범죄 4건에 대해서 자백 같다는 진술이 있던데 이것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낸 증거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다음 자료요. 자,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에도 2011년 4월입니다. 이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불법 대출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계열사 간 신용공여를 많이 했다라든가 개별 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했다라든가 그래서 이거 지금 수사해야 된다라고 이 자료를 예보가 정식으로 대검 중수부에 보낸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 이걸 당연히 확인했을 거고요. 맞죠? 저게 이제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장동 대출은 일반 대출이고 PF 대출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2011년 4월에 예보가 이거는 일반 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PF 대출이 맞다라고 문건을 작성한 겁니다.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당시 부산저축은행 특별수사팀에다 보낸 거고요. 자, 심지어는 부산 이 저축은행에서 다음 자료 화면입니다. 2012년 2월 달에 조우영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도 다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그때 보도 당시에 이미 다 확인을 했고요. 대검 중수부가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예금보험공사가 수사를 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거듭 요청을 하죠. 자, 다음이요. 이강길 씨 대장동 사업 초기 민간 사업자도 이런 증언을 합니다. 법정에서 차 한잔 마시고 다행히 다 무마하고 그냥 왔다. 그러니까 다음 조사는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재판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요. 박영수 변호사를 산 덕에 잘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철수 씨라고 조우영 사촌 형인데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2026년 3월 달에 첫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에 조우영이 패닉 상태로 왔는데 두 번째 조사를 받고 난 다음엔 너무나 다른 분위기로 커피만 마시고 그냥 왔다. 윤석열 검사가 조우영 조사의 편리를 봐주었다라고 한 것이 포인트다라고 했고요. 조우영 씨 본인도 2021년 11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2011년 4월, 5월경 대검 중수부에 3번 정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다. 박영수 변호사에게 수사에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을 전달받고 김만배는 저에게 박영수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검증한 다음에 보도를 했는데 뭐가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이고 뭐가 대선 공작이라는 것인지 아마 상무님께서는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가에서 더 하신 말씀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결국에는 상부를 향한 공수장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160번이 언급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결국 대검은 당대신의 특별수사팀은 참고일 잡기 위한 최종 목표가 아니라 이재명 당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그 경로로서 참고인들에 대한 강압수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사건은 이제 비판 언론을 옥죄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2023년 1월 달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됩니다. 그때 당시 그 체포동의안의 내용이 대장동 사건이었는데요. 그 다음 달에 이제 저희 그 이재명 대표를 서울중앙지검 강백신 팀장이죠. 그때 불러서 이재명 대표에게 뉴스타파 보도를 제시합니다.
제시하면서 여기 나오는 이 공산당 프레임을 김만배와 당신이 만들어서 유포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요. 이게 검찰 수사 기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 2월경부터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을 구속을 실패하자 이 언론사들과 비판 언론과 이재명을 묶어서 기획을 했던 것이고, 동시에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 조작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 9월, 그러니까 7달 뒤에 실제로 저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이 시작이 됐고, 나흘 뒤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건은 비판 언론을 만약에 옥죄하려고 했다면 아까 그 이상희 의원 말씀하셨듯이 대선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어야죠. 근데 대선 당시에 윤석열 캠프의 가짜뉴스 대응 단장이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윤석열 정권 때 방송통신위원장이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 때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저는 가짜뉴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대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18개월 후에야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결국에는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년 내내 저희가 재판에서 했었던 일은 2011년 대검 중수부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를 되짚는 과정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었던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영에 대한 봐주기 거의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호영을 봐주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희가 최초의 공소장을 받아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쪽이 넘는 공소장이었는데요. 그중에 피해자라고 적시되어 있는 윤석열 씨만큼이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게 이재명 당시 당대표입니다. 민주당 당대표입니다. 저희 사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저희 뉴스타파가 보도한 이 보도 내용과 민주당과 이재명을 연결시켜주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저렇게 보인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이대로는 재판할 수가 없다. 그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검사들은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않고 공소장 다 변경했습니다. 공소장을 총 3번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30여 쪽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명 관련된 부분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재판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록이 총 5만 페이지, 한 5, 6만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한 말씀만 드리면 저희 뉴스타파 보도 내용과 관련된 수사기록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저희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그 보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제 통신 기록도 다 털렸습니다. 박상용 녹음에는 주범을 이재명으로, 그리고 대장동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검사들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이재명. 그리고 지금 뉴스타파 보도 관련해서도 모든 내용이 공소장의 절반이 이재명으로 들어가 있다가 그게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다 날라갔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예, 다음은 윤상현 위원님, 국민의힘 윤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 청장님 나와주십시오. 저쪽. 윤성현입니다. 우선 서주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네. 2020년 9월 해경이 네.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을 때 네. 국가안보실 차장이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리 해경하고 국가안보실 협의했습니까? 그 내용을 협의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처음에 이 관련된 사실을 SI 첩보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해경하고 협의를 했죠. 안 할 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SI 첩보를 공유하는 하여튼 협의했죠. 2022년 6월에 우리 증인께서 방송에 나와서 예. SI 정보를 보면은 자진월북한 거로 판단한다라고 방송에서 말씀하셨죠. 예, 지금도 자진월북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지금도 자진월북을 판단하십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 그러면 김기현 증인 자진월북을 판단하십니까? 저희 국정원은 자진월북입니까 아닙니까? 저희 국정원은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그 SI 기록을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 김성환 증인 자진 월북으로 판단하십니까? 저도 그 SI를 직접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월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뭐 말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걸로. 그러면은 우리 서주혁 증인 자진 월북으로 판단 근거가 뭡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그 SI 첩보를 통해서 알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SI 첩보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SI 첩보 내용이 북한군 그 교신 내용을 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습니다. 자진 월북이라는 단어 몇 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가지고 북한군 교신하면서 나온 자진 월북 그 단어를 가지고 자진 월북을 몰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북한군들이 얘기한 거 아마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이대준 씨가 그런 의사표명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거짓 진술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러면은 업지도선의 슬리퍼는 누구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들은 사실 슬리퍼 아는데요. 이대준 씨가 아닙니다. 국가수사연구원에서 했더니 그 슬리퍼를 신은 사람이 여러 개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운동화 누구 겁니까? 제가 그럼 판단. 운동화 그러니까 운동화도 예. 거기에 이대준 씨 거고요. 정, 그 우리 업지도서 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진 월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수복 그대로 있습니다. 방수복이 있는데 이대준 씨가 실종돼서 9월 22일 5시 31분 북한 해역에 있을 때 거기까지의 거리가 33 혹은 38km라고 합니다. 본인이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가 방수복은 3km 이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어야 돼. 자진 월북했으면 방수복을 입었어야죠. 방수복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조류 방향이 역방향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진 월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SI 그 전문 보셨죠?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자진 월북이라는 나오고 거기에 보면은 이 월북이라는 단어 한 번 나오고 구명조끼가 중국산 간단체로 적혀 있다는 거 그거 보고 받으셨죠? 예. 그것 때문에 자진 월북하는 사람이 어떻게 업지도선에 없는 구명조끼를 입고 갑니까? 그래서 자진 월북이 아니다. 그러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게 누구냐? 제가 단연코 추정하건대 국가안보실하고 해경청장이다. 해경청장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말씀. 김홍희 청장께서 우리 윤성현 우리 증인에게 말씀하셨죠. 왜 당신 우리 증인께서 2020년 9월 중간수사 결과 발표했습니까? 왜 해경서장이 해야 되는데 인천서장이 해야 되는데 왜 당신 증인께서 하셨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 1차 그 발표는 인천서장이 당시에 했었는데 중간수사 결과 발표. 예, 이것을 이제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 수사의 그 중대성이라든가 또 본청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 회의를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당시 인천 해경서장이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홍희 해경청장한테 저 이거 못합니다.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자진 월북이 아닌데 김홍희 청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증거 못 믿겠다고 보지 않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유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회유합니까? 김홍희 청장이 우리 증인한테 회유하죠. 어떻게 회유합니까? 말씀하세요. 회유한 적 없습니다. 당시 예. 회유하지 않습니까? 계급정년 연말에 계급정년이다. 승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검찰에서도 지금 진술조서에 남아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회유를 합니다. 제가 회유를 해서 결국 계급정년에 걸려서 치안감 승진이 안 되는데 잘못된 언론 보도라는 말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 정직 상태였죠. 징계받고 있었죠. 누가 말입니까? 제가요? 예. 아닙니다. 징계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회유를 해서 그러면 결국 회유를 해서 결국에는 본인이 해경 인천서장이 해야 될 걸 본인이 했고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치안감을 승진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해경청장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 보직 자체가 진급을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증인 그 다음에 묻겠습니다. 2022년 7월 오전 9시 반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한테 보고하죠. 네.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수사 의뢰하겠다고 합니까?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합니까? 대통령의 반응이 뭡니까? 그 당시 제가 보고한 내용은 감찰 결과에 대한 보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감찰 결과 핵심적인 것은 이 감찰 결과에 이제 그 문서 전자기록 문서를 파기한 그러한 것에 대한 수사기관의 그 실제 수사를 의뢰하는 필요성에 관한 것이 중점. 그러면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합니까? 박지원 전 원장 등 전부 고발 조치하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김성한 증인. 그 2022년 6월 국가안보실하고 해경하고 국방부하고 해서 이 발표를 할 때 미리 협의를 합니까? 김태호 차장이 협의합니까?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던. 그럼 김태호 차장이 입장 변경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그건 제가 아는 바. 국가안보실에서 나서서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검찰에다 이 사건을 감사를 하고 고발을 하고 기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국가안보실은 이 정책 그런 얘기 한 적 없죠. 예, 뭐 수사나 대통령도 우리 증인이나 감사원을 그런 기관한테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기현 증인하고 우리 말씀하시죠 이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런 고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보고를 드렸고, 보통 보고를 드리면 아시다시피 대통령과의 의견 교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은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 결정을 해서 그러면 그렇게 고발해야 되겠다 해서 고발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했고, 행정조치로서 제가 고발하도록 저희 지시를 했습니다. 이 관련 규정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조직법 11조에 의하면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고, 특히 저희 국정원법 제2조에는 국가정보는 대통령 소속으로 두며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형사소속법 234조 2항에 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은 법에 따라서 법에 규정된 절차 거기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현 증인, 대통령께 수사 의뢰를 보고하려 했고,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서 고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한 거죠? 고발하게 된 게 아니라 결국은 제가 국정원장으로서 행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제가 한 것입니다. 예. 조금 전에 발언으로는 어떻든 발언이 판단해서 이제 고발을 했을 테고, 김규현 증인이 판단해서 고발했다라고 지금 말을 했고, 네. 김규현 증인의 자필 기록이 있잖아요. 그것은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고발 지시했다. 그리고 지금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이 있어 고발을 판단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금 답변했습니다. 제 자필이 아닙니다. 예, 우선 그렇게 지금 답변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서주석 증인, 그때 해류 방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북쪽입니까? 해류 방향이 그 자력으로 헤엄치지 않으면 북쪽으로 가기 힘든 상황이다라는 그 보고를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예, 해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의 해류 방향이었다. 하나만 더, 제가 그때 그 배가 정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상황이었습니까? 제 기억으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마 정박이었던 것 같아요. 정박이고 네. 그 배의 사다리가 바닥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알고 있습니까? 제 구체적인 사실들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가 있었다는 게 제가 보고받은 내용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저한테 자진월북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무슨 그 조사나 수사를 하는 주체가 아니고 안보실이 결국은
국방부 정보본부나 아니면 해경의 수사 결과들을 보고 저희가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종, 김대한 증인 저쪽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김성종 증인? 네. 네. 증인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시절인 2022년 3월 30일 서해 피격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방문해서 옆에 있는 김대한 당시 형사계장 만나셨죠? PPT 한번. 네. 다른 안건으로 갔었는데 만나신 거 맞죠? 네. 증인이 당시 김대한 증인한테 서해 피격 수사 중단과 월북 판단 뒤집어라고 지시했죠? 지시한 적 없습니다. 네. 1심 판결문을 제시해 주세요. 1심 판결문을 보면 당시 김성종 증인이 김대한에게 이 사건을 지금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김대한 증인이 구글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한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자, 당시 김성종 증인이 재차 수사심의관들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특별히 더 가지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지시를 내리고 압박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판결문 내용도 부정하면 위증입니다. 네. 다음 1심 판결문 제시. 자, 김대한 증인 4월 7일 저런 이제 김성종 증인의 지시를 받고 중부지방해경청을 방문해 월북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해당 내용이 기재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해 기록에 편찬한 것으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김대한 증인 답변해 보세요.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마이크. 답변하세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 어떤 그 중부청에서 수사를 더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할 게 남았는지 물었던 기억은 납니다. 기억나죠? 김성종 증인이 그때 이 수사를 왜 계속하냐라고 다그친 적 있죠? 다그친 게 아니고 다그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 수사를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물은 적 있죠? 네. 알겠습니다. 김성종 증인 그런 적 없다라고 방금 증언하셨죠? 아니, 없다고 증언하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회피격 관련해서 얘기한 적 없다고. 무슨 말씀하세요? 그렇게 한 적 나중에 없습니다. 영상 보시고요, 본인이. 자, 김성종 증인 2022년 3월 30일 하고 4월경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시절입니다. 누구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지시받고 그 김대한 증인한테 지시한 겁니까? 지시받은 적 없고, 제가 봐서는 21년 12월에 와보니까 이미 자, 수사가 알겠습니다. 동결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수사를 하지 않고 자, 있었고, 질의할게요. 네, 질의할게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자, 있는 것은 증인! 부담이 된다. 증인, 제가 나중에 시간 드릴 테니까 의원님 답변 당시 듣고 인수위에 듣고 파견된 하세요. 안성식과 소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성식 과장 무엇 때문에 소통했다는 말씀? 이 서해 피격 사건 관련 소통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성식 증인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 한 번도 소통한 적 없습니다. 네. 그 정봉원 그 당시 청장이 이 서해 피격 사건 월북이 아니다라는 판단 관련해서 상의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봉훈 청장님하고요. 네. 정봉훈 청장님한테도 특별히 그렇게 발표하라고 지시받은 적 없습니다. 그럼 본인이 다 지금 책임지고 뒤집었다는 건가요? 해양경찰청법에 보면은 수사 관련해서는 아니, 법을 제가 묻습니까? 수사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책임지고. 누가요? 수사국장이. 네, 본인이 책임지고 다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인 2022년 5월 24일과 5월 26일 NSC 회의에 참석했습니까? 24일하고 26일 참석했는데 저는 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청장님이 안에 회의에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첫 번째 실무급 회의에는 뒷자리에 배석에 앉아 있었고 26일에 나이 못 들어갔습니다. 24일에는 들어가셨다는 거죠? 네. 24일 들어갔을 때 주진우 법률비서관 참석했습니까? 그때 해경 측 안건 외에도 여러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했냐고 안 했냐고 그 답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있었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러 해석자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아, 참. 당시 월북 판단 뒤집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NSC에서? 전혀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그 NSC 다녀오고 정봉훈 청장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청장할 것 같다. 자기 잘릴 줄 알았는데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한 입장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들은 적도 없고 그런 소리 들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이미 증인신문에서 법정에서 나온 건 알고 있죠. 저는 정봉훈 청장이 NSC 회의에 몇 번 다녀오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청장할 거다라고 기분이 좋다. 계속 갈 것 같다. 비서실도 좋아하고 이런 내용 모르십니까? 전혀 저는 그때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막 나중에 들으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자, 6월 10일 안보실 실무회에 참석하셨죠? 네, 참석했습니다. 자, 6월 10일 실무회의 자료를 보면 해경은 현재 진행 중인 정보공개 청구 소송 관련 해경의 항소를 취하하고 수사 종결 및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했다고 확신할 증거가 없음을 설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저런 보고서도 있고 그렇다면 제가 했을 것 같습니다. 왜 아무런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것도 없는데 왜 수사 종결과 실종 공무원 자진 월북을 왜 뒤집었습니까? 저희 해경에서는 애초에 해경 수사팀에서는 자진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 기록 어디에도 그런 표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월북했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정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그 월북한 사람의 그 속마음을 알겠습니까? 이런 사정에 따라서 월북했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지 않습니까? 판단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인천해경 수사 실무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 기록에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제가 21년 12월에 수사국장을 가서 보니까 기록 어디에도 우리 수사관들은 단정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 실종자만이 알 수 있는 본인의 이름과 나이, 고향 등 신상 정보를 북측이 소상히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 실종자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 월북 의사 표현한 정황도 몰랐습니까? 저희들은 SI를 전혀 기록에 편철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몰랐냐고요.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냐고요. 저희들은 언론 보도 보고 그냥 알고 또 그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증거로 하려면은 기록에 편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기록에 편철조차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몰라서 뒤집었다는 말씀. 그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김대한 증인. 예. 그 문재인 정부 때 수사 그 중간 보고 발표 당시 같이 참여했었죠.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그러니까 수사를 처음부터 하셨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했지만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SI 관련된 월북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이것도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지극히 단편적인 조각이었고 차후에 수사를 하면서 얼핏 들은 기억은 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의원님 한마디 드릴게요. 예. 아까 그 3월 회의는 분명히 저는 판결문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 답변한 적이 없고 그걸 말씀드리고 같지만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게 있었고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경 수사국장으로서 당연히 물어볼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 수사 진행 상황이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걸 물었던 것 같습니다. 월북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종결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얘기는. 어디서 종결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종결만 왜 수사 종결 안 시키냐 이것만 물어봤다는 거지. 제가 저 말을 했는지 기억에 일단 없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했다면은 이제 정상적인 업무 절차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런 말을 했을 필요가 없는 게 이미 결론이 나 있었고 월북이 아닌 것 같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 상태였고 또 저희들이 이미 아마 6월 결론은 우리 수사 실무자들이 내린 겁니다. 인천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형식적으로 내린 건 아닌데 참 이렇게 내부적으로 아마 내리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요. 전체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 중지를 한 것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수사 기록에 보니까 아니 말 바꾸지 마시고 수사 실무자들이 판단 내렸다고 했잖아요. 수사 기록에 보니까 그런 단정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한 판결문에 지기현 판사는 첩보, 배포, 제한 횟수 조치가 적법했고 과정도 적법했으며 사건을 은폐할 의도가 목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SI의 월북, 이 내용은 자꾸 이게 군사적 기밀 이야기하지만 온 세상에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SI 첩보로 월북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온 세상에 보도 다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증인들만 나와서 그 얘기를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윤상현 의원께서도 그 단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도가 벌써 나왔던 내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다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법 위에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 나라가 온통 엉망입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바로 서해 공무원 사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얼마 전 이란에서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가 실종되었을 때 미군은 155대 항공기를 띄워서 구출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서해 공무원 사건은 한마디로 표류하던 서해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리고 발견 시점으로부터 약 8시간 이후에 한마디로 사살되고 소각될 때까지 우리 국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을 월북으로 몰이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규현 원장님께 제가 질의를 주로 할 것 같으니까 들어보십시오. 자, 서해 공무원 사건 여기 보십시오. 아까 월북 이런 단어가 나왔다는데 SI 보고서에는 월북 단어 한 번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여기 보면 지친 이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어요. 북한군이. 근데 구명조끼도 우리 것이 아니고 살려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발견했는데 살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 살기 위해서 월북이란 단어를 한 번쯤 내뱉었는지 모르지만 월북을 했다면 준비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서해 공무원 뭐 입고 있었습니까? 반팔 티 쪼가리 하나 입고 있었습니다. 구명조끼, 중국제 구명조끼였습니다. 본인이 타고 있었던 지도선에 구명조끼 다 있었습니다. 그 구명조끼 아니라 중국산 구명조끼가 발견된 것이죠? 예, 저도 당시에는 그 간자체로 된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자, NLL 주변에는 중국의 불법 조업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추정컨대 이 표류하는 이 서해 공무원에게 중국 불법 어선이 구명조끼를 던져준 것 아닌가,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 상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제가 예. 선뜻 답하기는 네. 어려우시지만 NLL 주변에 중국 불법 어선이 많이 있다. 이건 동의하시죠? 예, 그건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준비했다면 구명조끼 입고, 그 다음에 잠수복 입고, 그리고 월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로부터도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월북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시 49분에 발견되고 9시 45분에 7.62mm, 이거는 사살하라는 보고입니다.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국정원이 이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국정원이 이런 상황을 다 지득하고 있었던 것 맞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SI 첩보를 받고 아마 나중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결문에 보니까 5시 40분경에 그 국정원이 이런 SI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북이라고 볼 수 없고 준비하지 않았는데 월북몰이를 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건데요.
그 방치한 이유를 국정원에 써 있는 사건에 관한 파장 보고서를 보니까 끔찍합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느냐? 공개 시 남북관계 경색 및 북한의 국제위신 실추, 대외 입지 위축. 북한 눈치 보고 이거 발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야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초래. 자, 국가가 북한 눈치 보느냐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이것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거 국정원에서 작성한 사건 공개 파장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한 일입니다. 북한 눈치 보느냐고 우리 공무원 죽어가는데 소각되는데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이걸 뒤집으려는 것입니다. 자, 이 건 한번 보시죠. 삭제 지시 있었다는 것이 국정원의 다수의 문건입니다. 이거는 판결문에도 다 있습니다. 자, SI 보고 내용을 삭제 지시할 수 있습니까? 김기현 원장님.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에서는 그러한 삭제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 국정원에서 보안 조치라는 말로 문건을 회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 잘 아시다시피 전자문서는 회수라는 말 자체가 일반 문건과 달라서 결국 회수한다는 건 그 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용어를 어떻게 썼든 간에 삭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삭제할 수 없는 자료를 삭제했고 지금 현 국정원에서는 감사를 통해서 삭제가 아니라 회수로 둔갑시킨 것이죠. 네, 자,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이것을 삭제 지시했다면 이것은 형법 141조에 해당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형법 141조에 해당하고 그리고 또 직권남용에도 해당돼서 이런 것을 알게 된 김기현 원장으로서는 고발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직무유기 아닙니까? 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법 141조 2항에 보면은 공무원이 공무소에서 공문 또는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를 손상하거나 은닉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고발하셨다. 네, 저희들이 자, 그런 조치를 취한 그런데 것입니다. 이 정부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이종석 국정원장이 셀프 감사를 시킵니다. 감사시켜서 어떻게 되느냐.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아시다시피 다 측근들이 했어요. 최측근이 감사해서 예. 오늘 질의는 전용기 의원님까지 하고, 예,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예. 전용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현 전님께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삭제했다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으로서 계실 때 고발장이거든요. 근데 그 자료 왜 남아 있습니까? 그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는 당시 감찰을 담당했던 최 검사 말에 의하면 저희 폐쇄망에 남아 있고 일부 직원들이 일괄 삭제 지시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책임을 질 수 있게 지금 제가 형법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간직했던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겨놔야 된다, 보호 조치였다라고 하는 증언은 보고 못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남겨놔야 된다, 보안 조치였다, 회수 조치였다라고 하는 직원들의 증언은 보고 못 받으셨냐고요? 그 보안 조치는 구체적인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감찰 과정에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 못 받으셨구나.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발 조치하라고 하신 거죠? 원장님께서는. 그 은폐가 아니라 저는 그런 거는 아니 은폐라고 적어놨잖아요. 고발장에. 은폐하기 위한 관련 내부자를 삭제하고 공모하고 그게 지금 고발장 그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혐의에 관한 얘기지 그걸 판단은 수사기관이 그리고 수사기관의 기소를 통해서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에 무죄 나왔죠. 고발이라는 것은 무죄라는 것이 그 당시 알겠습니다.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든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직원들이 남겨놨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는 것이지 박지원 원장은 삭제 지시했다. 은폐하기 위해서 삭제 지시를 했다. 맞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냥 앉으세요. 체육검사님 나오세요. 시간을 멈춰주세요. 지난번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TF 책임자 누굽니까? 제가 총괄해. 검사님이십시오. 그 작성하고 검토도 본인이 직접 하셨죠? 어떤 보고요? 그러니까 TF에서 보고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원장님께서 대통령께 보고했을 거고 대통령이 고발하라 해서 고발했을 거 아닙니까? 네, 보고서 제가 작성했습니다. 예. 과거에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최혁 검사께서는 내부 직원들이 삭제하라고만 했지 보안 조치 남겨놓으라는 얘기는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가 맞습니까? 보호받은 적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른 증언은 없었다는 거 맞습니까? 네, 다른 증언이요? 보안 조치라고 남겨두라고 하는 지시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그건 들은 적 없습니다. 들은 적 없다. 예. 그 보고서를 다 만드셨을 거 아닙니까? 진술서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없었어요? 사실 문답서를 제가 일일이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다고요?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는 자료를 제대로 진술서도 보지도 않고 보고를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제 내일 그거를 이제 저희가 검증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이제 TF 간사를 통해서 그 이제 진술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었지만 제가 그 당시 이제 수십 명 이상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문답서를 일일이 보지는 않았는데 간사가 그러면 보고하기로는 보안 조치 남겨놓은 사람은 없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조치를 위해서 뭐 회수하라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직원이 몰래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문제될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했습니다. 그 국정원 자료도 저희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검사님. 다음 거 틀어주세요. 7월 7일 날, 7월 6일 날 고발장을 쓰셨어요. 근데 7월 7일 날 진술서 보니까 원장으로부터 삭제 지시 받은 바 없고 당시 첩보가 민감한 내용이라 담당자들만 볼 수 있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최혁 검사께서 그리고 국정원이 고발하고 난 이후에 나온 진술서입니다. 그럼 그 전에 받았던 거 한번 볼까요? 7월 6일 날 고발한 당일 날이에요. 간혹 민감한 첩보들이라는 경우 과거 시스템에서 배포되었다가 회수되는 경우가 있었다. 7월 6일 날 진술 나온 겁니다. 그 전에 거 볼까요? 땡땡처 이외에 다른 처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진술서에 뻔하게 검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보안 조치였다라고 하는 진술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증한 겁니까? 저게 문답서에 저렇게 진술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저런 내용을 보호받은 적은 없습니다. 보호받은 적 없다. 그럼 누군가 뭉갰네요? 그거를 제가 뭐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가 보호받은 내용이 아닙니다. 자, 최혁 검사님이 한 2주 만에 TF 돌려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보고자료 만들고 국정원장은 그거 다 믿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는데 누군가 진술서를 뭉개고 보고를 합니까? 이거 박정너 고발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저 내용을 봤다 하더라도 고발 결과가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거 봅시다. 6월 30일 날 진순조서입니다. 당시 첩보는 회수되었다. 간혹 민감한 첩보의 경우 과거 시스템 배포가 회수되는 경우 있었다. 6월 30일 날 진술입니다. 도대체 뭘 보고 TF에서 결론을 내서 은폐 목적의 삭제 지시였다라고 판단하고 국정원장께 보고해서 국정원장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보고하게 만듭니까? 저 진술서 못 보셨어요?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거 확인도 안 하고 하냐고요, 고발을.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하냐고요. 이거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보고했다는데 국정원장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TF에서 진술서, 직원들의 진술서 확인도 안 하고 국정원장한테 자료 만들어서 보고했답니다. 잠시만요. 국정원장 대답해 보세요. 뭐 저런 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네요. 사실관계, 국정원 자료라니까요. 진술서 자료. 국정원 자료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언제 작성했느냐 여러 가지로 또 그렇구나. 그럼 직원들이 거짓말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에 반대되는 수많은 증거와 진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또 증거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저런 뭐 일부 진술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 자체가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되는 증언만 모아서 취사 선택해서 국정원장한테 보고하시면 안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내용은 제가 보호받은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왜 남아 있을까요? 저게 아마
그 직원들 그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십 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직원들이 저런 진술을 했을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검사님 했을 수 있으면 저것도 넣어가지고 국정원장한테 보고자료 만들었어야죠. 왜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 취소 선택해가지고 지금 국정원장께 보고하고 대통령께 보고해서 대통령이 고발 지시하게 만드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진술이 있었는데 이거 취소 선택해서 만들었으면 공문서 위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지 못하는 내용이라서 저거를 그 당시 자료는 다 남아 대해서는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밝혀보면 없지만 하여튼 제가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검사님께서 제 질의 시간에 제가 2번, 3번 물어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진술은 없다고 했습니다. 보안 조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오는 증거들을 보면 이미 그 전에도 진술이 다 있었던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판결문에 나온 그 보안 조치를 위한 회수라는 표현 자체를 제가 1심 판결문에서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저 말씀하신 진술 내용을 전혀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자료를 다 보지도 않고 그렇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사실 그때 너무 방대한 자료였고 그걸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못한 거는 뭐 제 잘못이지만 하여튼 제가 저거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본이 서버에 남아있어서 삭제가 안 된다는 실무국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김규영 원장이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2022년 11월 정보위 국정감사 당시에 윤건영 의원이 SI 첩보로 국정원 서버에 조난 보존해 삭제가 안 된다는 질의에 당시 실무국장이 맞다고 답변하니까 김규영 원장이 담당 국장을 질책했고 심야 시간대에 대변인을 통해서 삭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언론에 추가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폐쇄망에 있는 것은 삭제가 안 되고 사실 일반인 직원들이 접근이 가능한 그거의 시스템에서 삭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폐쇄망이라는 것이 기술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그 SI 첩보를 받아서 저장하는 그런 서버고 거기에서 다른 2차적인 서버가 이제 직원들이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그 전문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받은 보고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의 보고 내용대로 제가 그날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국정원 기본 서버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폐쇄망에는 남아있다는 얘기를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최혁 증인 이야기처럼 삭제 지시 받은 바 없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쭉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최혁 증인은 보고받지 못했고 보지 못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있었던들 고발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지금? 예.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을 최혁 증인은 보지 못했다. 그러나 봤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지시 내용에 따라서 고발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는 최혁 증인이 말한 바 없고 아까 국정원장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 그 내용은 제가 빼고 아까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고발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고발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대통령의 지시로 고발해야 됐다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의견 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대통령께 수사 의뢰를 이야기했고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관장으로서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하셨어요. 결정해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했다. 보고요. 그 최종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해 보세요. 그건 왜곡이에요. 예, 다시 얘기해 보세요, 국정원장. 아니, 보고를 김기현 증인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네. 아까 발언한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 보세요. 제가 예. 예, 아까 발언했으니까 대통령의 지시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이야기한 걸 제가 다 적었거든요. 예, 얘기해 보세요. 그건 법적인 걸 제가 말씀드린 예, 한 번 더 그래서 직접 다시 한번 이야기하세요. 예, 말이 예. 말씀드리면
네. 제가 대통령에게 수사 의뢰를 보고 드렸고 이야기해 보세요. 예. 감찰 결과를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때 중요한 내용은 수사기관의 그런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중심적인 그 내용이어서 이제 서로 의견을 말씀드리고 드리는 과정에 이제 그 듣고서 대통령께서 그것은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의견 교환이고, 제가 기관장으로서 최종적인 판단은 국정원장이 그러한 방향이 타당하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고발로 최종적인 행정적인 결정을 했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고발하도록 밑에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 그 말씀입니다. 네. 금방 똑같이 말했어요.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이 얘기. 위원장님께서는 대통령 지시로 그냥 고발했다 이렇게 하시니까 자, 제가 기관장으로서의 판단과 결정을 완전히 생각하셨습니다. 예, 됐어요. 예. 국정원 김규현 증인 말로 대통령이 직접 고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했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해둡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이 태엽 증인은 다른 증언이 나왔어도 고발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예. 오전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정회했다가 자 2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